미스 러피우스 제가 바바로프니 작품을 참 좋아하는데 일단 편해요. 막 그림이 앤서니 브라운이라든가 이런 작가들하고 다르게 뭐 손그림 장치가 있다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일단 그림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뭐 강물이 흘러가도록이라든가 뭐 여러 책들을 보면 굉장히 묘하게 치유 느낌이 들어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그런데 미스 러피우스는 우리에게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눈에 보시게 관찰해서 처음에는 불이 네네네 그러시겠어요. 그쪽은 그러네요. 네네. 미스 러피우스는 그림책이지만 1, 2, 3학년한테는 어려운 책이에요. 4, 5, 6학년 4학년들한테도 조금 그냥 책으로 봤었을 때는 어려운 책은 아닌데 이 책을 읽고 우리가 어떤 깊은 부분, 주제 부분을 생각한다면 조금 5, 6학년이나 아니면 청소년 시기에 더 맞는, 그리고 이거는 우리 어른들에게 더 필요한 그림책이기도 하고요. 시공 주니어에서 나왔고요. 요게 이제 루피꽃이라고 해서 재작년부터인가? 그 전에 이 책 볼 때마다 루피꽃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야? 막 검색을 하고 막 이랬는데 루피꽃이 저쪽 호주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제 자생한, 그래서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그냥 쫙 깔리는 그런 꽃인데 지금 재작년인가 보니까 이 루핀 꽃이 루피너스라고 해가지고 꼭 사루비아 꽃처럼 생겼어요. 근데 색깔이 사루비아는 거의 대부분 빨간색이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색깔이 다양해요. 그리고 그냥 딱 보면 사루비아랑 비슷하게 생겼네 라는 생각도 드는데 루피너스라고 해가지고 지금 유통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공주시에는 거리꽃으로 이 루피너스를 많이, 그러니까 그전에는 왜 펜지라든가 봄 되면 펜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거리 화분에다 많이 심어놨다면 요게 키도 있고 꽃이 더 색깔들이 다양하니까 훨씬 더 화사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피너스라고 해가지고 많이 지금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꽃이 있고요. 한번 볼게요. 녹색, 식물의 그 녹색이고요. 바바로프니 그림을 우미경 옹기. 이 바바로프니의 책은 거의 대부분 헌사가 꼭 있어요. 보면 그래서 여기는 아이들과 뱃사람들과 처녀들의 소성인인 성 니콜라스께 바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루핀 부인 집은 아주 작아요. 하지만 그 집에선 바다가 보인답니다. 집을 빙 둘러있는 바위 틈새에는 파란꽃, 보랏꽃, 빨간꽃들이 피어있지요. 루핀 부인은 아주 작고 늙었는데요.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래요. 그건 나도 잘 알아요. 루핀 부인이 바로 우리 고모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나한테 그렇게 말해줬거든요. 옛날에 할머니가 꼬마였을 때 사람들은 할머니를 엘리스라고 불렀어요. 꼬마 앨리스네는 바닷가 도시에서 살았고요. 앨리스네 집 현관 계단에서는 커다란 돛담배들이 북적북적한 부두가 보였대요. 아주 옛날에 앨리스네 할아버지는 커다란 배를 타고 미국에 살러 왔댔거든요. 앨리스네 할아버지는 그 집 1층에 가게를 하나 내고 거기서 뱃머리 장식품도 만들고 담배 가게 앞에 세워두는 인디언 인형도 깎았죠. 앨리스네 할아버지는 예술가였어요. 할아버지는 그림은 또 그렸는데 항해하고 있는 배들이랑 바다 건너 세상을 그렸어요. 할아버지가 바쁠 때면 앨리스가 할아버지를 도와서 하늘 색깔을 칠하기도 했대요. 그래서 보면 지금 요게 그 뱃머리 장식 있잖아요. 네, 그런 거라든가 지금 계속 깎고 있고 여기 인디언 장식도 보이고. 저녁이면 앨리스는 할아버지 무릎에 올라앉아서 머나먼 세상 이야기를 들었어요. 할아버지 이야기가 끝나면 앨리스는 나도 어른이 되면 아주 먼 곳에 가볼 거예요.
할머니가 되면 바닷가에 와서 살 거고요. 했대요. 할아버지는 그래, 아주 좋은 생각이다 얘야. 그런데 내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더 있구나 했어요. 앨리스는 그게 뭔데요? 하고 물었지요. 할아버지는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지 했어요. 앨리스는 알겠어요 하고 대답했지만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몰랐어요. 앨리스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오트밀 죽을 먹었지요. 그리고 학교에 갔다 오면 숙제를 했고요. 앨리스는 금방금방 어른이 되었어요. 그냥 한 귀로 흘러듣고 말았을 수도 있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더 있구나.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지. 이게 이제 평생 화두로 이제 따라다니는 거죠. 이제 우리 고모할머니 앨리스는 할아버지한테 말했던 세 가지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앨리스는 집을 떠나 바다랑 소금 냄새하고는 멀리 떨어진 다른 도시로 갔지요. 앨리스는 도서관에서 일했어요. 책에 앉은 먼지를 떨고 책이 서로 뒤섞이지 않게 정리하고 읽고 싶은 책을 찾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했던 거예요. 거기에 머나먼 세상 이야기가 나오는 책도 있었죠. 거기 사람들은 앨리스를 미스 럼피오스라고 불렀대요. 미스 럼피오스는 가끔 공원에 있는 식물원에 놀러 갔지요. 그러던 어느 겨울날 식물원에 들어섰더니 따뜻하고 축축한 공기가 혹 끼치고 제스민 향기가 물씬 풍기더래요. 미스 럼피우스는 여긴 꼭 열대의 섬 같아. 하지만 진짜 열대의 섬은 아니지 하고 중얼거렸어요. 그래서 미스 럼피우스는 진짜 열대의 섬으로 갔어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집에서 원숭이랑 앵무새를 키웠대요. 미스 럼피우스는 긴 모래사장을 거닐며 예쁜 조가비를 줍곤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미스 럼피우스는 한 어촌의 촌장이 바파라자를 만났대요. 바파라자는 미스 럼피우스 피곤해 보이는군요. 제 집에 가셔서 좀 쉬시지요 했어요. 미스 럼피우스는 바파라자의 집으로 들어가서 바파라자의 부인도 만나게 되었지요. 바파라자는 싱싱한 코코넛을 가져다가 즙을 마실 수 있게 윗동을 잘라내어 미스 럼피우스에게 주었어요. 미스 럼피우스가 떠날 때에 바파라자는 아름다운 진주 조가비를 주었어요. 거기에는 바파라자가 그린 천국의 새가 그려져 있고 이런 말이 쓰여 있더래요. 당신은 언제까지나 내 마음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미스 럼피우스는 당신도 언제까지나 내 마음속에 남아있을 거예요 하고 말했대요. 우리 고모할머니 미스 앨리스 럼피우스는 만년설이 덮여있는 높은 산봉우리들을 또 올랐고 정글을 뚫고 지나가기도 했고 사막을 횡단하기도 했어요. 사자가 노는 것도 보았고 캥거루가 뛰어다니는 것도 보았고요. 그리고 어디를 가던 결코 잊을 수 없는 친구들을 사귀었대요. 마침내 미스 럼피우스는 로터스 열매를 먹는 사람들이 사는 땅에 갔는데 허리가 몹시 아프더래요. 로터스 열매는 신들이 먹는, 그래서 이걸 먹으면 아주 불사의 몸이 되고 그런 걸 믿는 그런 열매예요. 미스 럼피우스는 내가 너무 무리했나봐. 어쨌든 여태껏 머나먼 세계를 두루 돌아다녔으니 이젠 바닷가에 살 집을 구할 때가 된 것 같아 했지요. 정말 그러기에 좋은 때였고 미스 럼피우스는 그렇게 했어요. 미스 럼피우스는 새집 베란다에 서서 해가 떠오르는 것을 지켜보았지요. 해는 바다 저 너머에서 떠올라 물결 위로 햇살을 내뿜었어요. 저녁이면 장엄하게 해가 지는 모습도 지켜보았고요. 미스 럼피우스는 새집 주위에 흩어져 있는 바위 틈새에 조그만 정원을 꾸미기로 했어요. 그 바위 투성이의 땅에 꽃씨를 뿌린 거지요. 미스 럼피우스는 너무너무나 행복했어요. 미스 럼피우스는 하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더 남아있어. 난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할 무슨 일인가를 해야 해 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미스 럼피우스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세상은 벌써 아주 멋진 걸. 그런데 이제 어렸을 때 할아버지하고 했던 약속,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했던 약속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죠. 이듬해 봄에 미스 럼피우스는 몸이 아팠대요. 허리가 다시 쑤시기 시작했고 미스 럼피우스는 날마다 침대에 누워서 지내다시피 했지요. 지난 여름에 미스 럼피우스가 뿌렸던 꽃씨들은 바위투성이 땅에서도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웠어요. 침대맡에 있는 창문으로 파란 꽃, 보란 꽃, 빨간 꽃들이 내다보였지요. 미스 럼피우스는 무척 기뻐했어요. 루핀꽃이야. 루핀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꽃인데 올여름에 꽃씨를 좀 더 뿌려서 내년에 꽃이 더 많이 피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미스 럼피우스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요. 힘들었던 그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미스 럼피우스는 몸이 많이 좋아져서 다시 산책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날 오후 미스 럼피우스는 오랫동안 가보지 못했던 언덕 위로 올라갔대요. 언덕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미스 럼피우스는 탄성을 지었어요. 정말 믿어지지가 않아. 언덕 너머에 푸른빛, 보랏빛, 장밋빛, 루핀꽃들이 가득했던 거예요. 미스 럼피우스는 기쁨에 가득 차서 무릎을 꿇었어요. 바람이야. 바람이 우리 집 정원에서 여기까지 꽃씨를 싣고 온 거야. 물론 새들도 도왔겠지. 그때 미스 럼피우스에게 근사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미스 럼피우스는 서둘러 집으로 가서 꽃씨 카탈로그를 가지고 가장 좋은 꽃씨 가게로 가서 루핀꽃 꽃씨 오브쉐를 주문했어요. 그 여름 내내 미스 럼피우스는 주머니에 꽃씨를 가득 넣고 들판이며 언덕을 돌아다니며 꽃씨를 뿌렸지요. 고속도로 곁에도 뿌렸고 시골길에도 뿌려 놓았어요. 학교 근처에도 교회 뒷마당에도 한 움씩 뿌렸지요. 도랑 속에도 돌담 곁에도 뿌렸고요. 이젠 허리도 아프지 않더래요. 그러자 몇몇 사람들이 미스 럼피우스를 저 정신 나간 늙은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지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냥 길 다니면서 뭔가를 막 후려대는데 도대체 왜 저러는지. 이듬해 봄이 왔고 온 마을에는 루핀꽃이 가득했어요. 들판도 언덕도 파란꽃, 보랏꽃, 빨간꽃들로 뒤덮였지요. 고속도로랑 시골길을 따라서도 꽃이 활짝 피었어요. 학교도 교회 뒷마당도 온통 환한 꽃밭이 되었지요. 도랑 속에서도 돌담 곁에도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났고요. 이제 미스 럼피우스는 가장 어려운 세 번째 일을 해낼 거예요. 우리 고모 할머니 앨리스, 그러니까 미스 럼피우스는 지금은 파파 할머니가 되었어요. 머리카락은 하얗게 세웠고요. 해마다 루핀꽃들은 점점 더 많이 피고 있어요. 이제 사람들은 우리 고모 할머니를 루핀 부인이라고 불러요. 내 친구들이랑 나는 가끔 루핀 부인집 대문 앞에 서 있기도 해요. 내 친구들이 온 마을을 루핀꽃으로 가득 채운 부인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거든요. 루핀 부인이 들어오라고 하면 내 친구들은 그제야 머뭇머뭇 안으로 들어가요. 걔네들은 루핀 부인을 이 세상에서 가장 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루핀 부인은 우리한테 곧잘 머나먼 세계 이야기를 들려주지요. 나도 이 다음에 크면 머나먼 세계로 갈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바닷가에 있는 집에 살래요. 하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 고모 할머니는 아주 좋은 생각이구나, 앨리스야. 하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더 있단다 하죠. 그게 뭔데요?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지. 그러면 난 알겠어요 하고 대답해요. 하지만 난 아직은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이 친구도 어른이 되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 자기만의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을 찾겠죠. 그래서 이 책은 주제가 이제 빨리 드러나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가지고 어린이들을 만났을 때는, 청소년들을 만났을 때는 이제 신문을 준비해주고
우리 신문에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은 미스 럼피우스만 한 게 아니야. 이 세상에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 물론 뉴스라든가 이런 거 보면 아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등에 진짜 빨대를 꽂고 그런 나쁜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궁리가 그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쉽게 돈을 벌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까 이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단다. 그러면서 이제 신문에서 찾아보게 합니다. 이제 신문을 그러려면 이제 꼼꼼히 읽어야 되겠죠. 거기에 보면 이제 아이들이 기사를 찾고 그 다음에 내가 찾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이제 찾아서 왜 이 사람을 선정했는지, 어떤 점에서 이 사람이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걸 이제 발표하게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다 보면 정말 이런 기사 선생님들 아마 얼마 전에 보셨을 거예요. 지하철 안에서 어떤 젊은이가 다른 사람이 술 취해서 이렇게 바닥에다 토해놓고 카드를 버리기 괜찮아하고 싫어하지 않고 불쾌하고 근데 자기 휴지 꺼내가지고 그걸 깨끗이 다 닦은 사람 그런 일도 누구나 다 누가 이랬어 막 누군지는 모르고 그 사람한테 욕하고 이러고 더러워 그 근처에 안 가려고 하지만 그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거 하나로도 세상을 아름답게 했죠. 그리고 이렇게 뉴스라든가 보다 보고 뉴스에서 나지 않더라고.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대전에서 살았었을 때 대전에 가면 도마 사거리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아침이면 엄청 복잡하거든요. 근데 꼭 거기에 한 분이 나오셔서 교통정리를 해주시고 연세가 좀 지긋하신데 근데 교통정리를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지나가는 사람을 다 아침을 기분 좋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춤춰가면서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이 막 이렇게 수다스럽고 이런 사람이 아닌데 또 응답을 해요. 멋지십니다! 하고 이러죠. 근데 이제 그분이 항상 이제 우리가 그 시간대가 맞을 때가 있죠. 근데 그분을 뵙고 가면 괜히 힘이 나는 거예요. 묘하게. 그런 게 바로 또 그분 나름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아마 그 양반이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기분 나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없으실 거예요. 아우 오늘 참 유쾌하게 하루 시작하니 아우 오래 사셔야 될 텐데 뭐 이런 마음으로 이제 가겠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은 알게 모르게 하는데 그걸 알아봐 주는 눈, 가치를 알아보는 눈, 비비안 마이어처럼 그게 이제 또 중요하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한 번쯤 내가 할 수 있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근데 이게 찾는 거는 그래도 아이들이 좀 쉬워요. 어디 뭐 매체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래서 여기 꼬마 미스 럼피우스가 어린이였을 때도 바로 못 찾았던 것처럼 또 여기 꼬마 앨리스도 아직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당연해. 하지만 살아가면서 니네가 잘 먹고 잘 산다라는 말에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도 꼭 들어가 있으면 좋겠어. 요 말을 좀 해줍니다. 그게 가치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누군가는 일러주는 게 그러니까 이 그림책 한 권을 그냥 읽었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책을 통해서 나는 살아가면서 어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이 아시는 분들 중에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을 하시는 분 아시나요? 집수리가 아니라 네네. 선생님들 많이 나오는데 집을 정리해주는 네네네. 뭘 저장 같은 게 있어요. 네네. 그때 자원봉사자들. 네네. 이거 아마 이제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신 후에 집 소리가 나는데 네. 그분도 그런 건설 그런 거좀 일용직 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근데 어쩌다가 보니까 이제 공간 치워주고 그런 거 집 치워주는 공사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집을 새로 짓는 거, 헤비타트도 하고 할 네네. 때 집 지어주는 거 그런 건 엄청 아니 일단 집을 지으려면 치워야 되잖아요. 네네네. 치우는 건 솔직히 깨끗한 말이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 거 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도배하는 사람도 도배해주는 사람도 궁금하지만 도배하려면 미리 치워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 하시는 그러니까 거 그 일용직 일을 하신다는 분도 나중에 나와가지고 잘 네. 들었다고. 어, 근데 요즘 그런 일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 너무 많대. 그러니까 어디로 다 자기가 다 세상 쌓아놓고 친구 들어가면 치워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거 좀 지워주는 게 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럼 분명히 원인이 있잖아요. 어디로 사람이 있는데. 네네. 근데 요즘에는 자기 번호보다 그게 좀 많아지네요. 그러네요. 깨도 안 나오는 건데. 하루 벌어서 진짜 하루 하시는 사시는 분인데. 분인데 당신 본업보다 그 일을 더 많이 의뢰가 들어오니까 하시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뭐 요즘에는 그 아이들 그 스쿨존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요즘 부모님들이 나오셔서 이제 그 녹색 어머니의 녹색 부모의 활동을 하시지만 그 녹색 그분이 아니셔도 꼭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그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아이들도 알던데요. 그러니까 우리 제가 센터에서 만난 애가 이 책을 하는데 그분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분은요 학부형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외에 우리 그 어르신 일자리 사업으로도 하잖아요. 아니에요, 선생님 그런 분 아니라니까요. 그냥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나와서 해주세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아이들을 좀 안전한 세계를 좀 만들어 주시고 싶어서 그러시지 않나. 근데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렇죠? 네, 그런 거. 그래서 이 책은 그렇게 우리 사실은 이런 마음만 있다면 우리 세상이 네, 힘들지는 않을 건데 이런 마음만 갖고 있다면 내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 그런 걸 생각해 두고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는 그 키스 헤링이라는 키스 헤링 작가 제가 그림 보는 눈은 없지만 그림이 그 애기들 딱 엎드려 있는 것 같은 약간 어떻게 보면 이중섭 그림 같기도 하고 좀 닮아 있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몸 동작. 네, 그냥 단순해요. 그런데 그리고 키스에링 옷도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 재단에서 그 로고 키스에링 작품을 가지고. 근데 키스에링이 벽에다가 그림을 그려요. 이런데 벽에다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신고받기도 하는데 왜 종이에다가 그려서 이렇게 놓으면 너 작품을 팔 텐데 이 없어지고 지워질 왜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러니까 키스그림이 그래요. 아니 여기에다가 그려서 이렇게 액자로 해놓으면 몇몇 사람만 보지만 이 벽에다 그려놓으면 옹명하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다 즐겁게 볼 수 있잖아. 이 그림 보면서 즐거워하는 게 더 좋지 않아?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키스에린이 정말 이렇게 젊었을 때 그 할렘가라고 하죠. 그런 데서 이제 지내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막 버려져 있고 아주 지저분한 거예요. 근데 친구하고 그러니까 남들 눈에 미친 거예요. 젊은이들 할 일 없는 거죠. 그 쓰레기를 다 치우고 그 치운 벽에다가 그림을 그려요. 그래 놓으니까 거기다가 다시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안 버리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거기가 막 지저분하니까 얼른 지나가더라도 얼른 우리 그런 데는 좀 비켜나가고 싶고 빨리 지나가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머물러서 사진도 찍고 이런 공간으로 바뀌고. 근데 이제 정말 대단했던 게 그 키스에린이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저 사람이 누구지? 이제 좀 이름이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갤러리에서 전시 제안을 해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그림 그린 걸 다 전시를 했는데 한 작품도 남기지 않고 다 팔려요. 첫 전시에서. 근데 그 전시에서 판 그림을 팔았으면 돈을 많이 사실은 화가들은 그걸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돈을 다 팔았으니 돈을 얼마나 벌었겠어요. 근데 키스에린이 뭐라고 하냐면 이 돈을 어린이 재단에 기부해달라고.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어린이들한테 다 주느냐. 근데 너 좀 편하게 그림 그려도 되지 않냐. 화랑 주인이 이렇게 말하니까 신문을 보니까 세상에 굶주리는 아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어린 시절에는 잘 먹어야 되잖아요. 굶는 아이들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걸로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어제 이 돈이 없었어도 행복했고 그랬으니 저는 내일도 이 돈 없어도 행복할 겁니다. 딱 이렇게 말해요. 되게 마음가짐이 다르죠. 그래서 그 돈을 다 어린이 그리고 키스에린이 그래서 어린이 한우라고 하죠. 백혈병 소아병동 앞에다가 어린이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높이 그 앞에 있는 어떤 건축물에 그 동그란 무슨 굴뚝처럼 생긴 거 뭐 있잖아요. 거기다가 어린이 병동 아이들이 보고 즐길 수 있게 일부러 거기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또 그 뉴욕 자유의 여신상 몇 주년 기념으로 큰 행사가 벌어졌을 때는 아이들하고 같이 공동 작업을 해요.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한 그러면서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 진짜 행복한 세상이다. 이런 취지로 아이들과 늘 작업을 하고 근데 이제 안타깝게 이른 나이에 죽어요. 한 30대에 죽거든요. 네. 근데 키스에린이 저는 작품이 대단하다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제 취향의 작품은 아니니까 근데 즐거워요. 그림을 보고 있으면 역동적이고 힘이 느껴지는데 그래도 그 키스에린이 갖고 있는 그 가치관 그래서 그 사람은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를 해도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을 갖추고 있는 그래서 지금도 키스에린 재단에서 어린이를 많이 돕는 일을 하고 있다고 제가 그 키스에린의 정신을 살려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키스에린처럼 그런 유명한 사람들도 다들 성공했다 그 분야에 성공했다고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키스에린이 더더더 멋졌던 건 저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저는 아이들하고 미스 럼피우스의 비문 쓰기 이제 파파할머니잖아요. 이제 꼬랑할머니 이제 곧 돌아가시겠죠.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비문 그래서 비문에는 곧 그 사람을 기억하는 글이 짧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이게 이제 또 오해가 생기더라고. 잘못하면 나의 비문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텐데 그렇다면 나의 비문에는 뭐가 새겨졌으면 좋겠는지 그게 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다짐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나의 비문도 한번 어떻게 내가 기억되길 바라는지 내 삶의 흔적이 한 줄로 요약되는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데 요거는 정말 부모님들이 이 수업의 어떤 가치를 아셔야만 하실 수 있어요. 잘못하다가는 난리가 나죠.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어느 날 내가 죽었습니다. 그 이경애 작가 책을 읽다가 아이가 자살을 한 거예요. 근데 그냥 그게 수행평가였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는데 아이가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얘가 이 책을 읽다가 죽었으니 이 책을 쓴 작가한테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경애 작가 고소당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책은 그런 책이 아니거든요. 자살을 이렇게 충동을 일으키는 그런 책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한참 그래서 이경애 작가가 그 대인 키친 그래서 토지 문학관 있잖아요. 원주에 박경림 선생 거기 들어가가지고 거의 칩거 생활하다시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제 자기를 다스려야 되잖아요. 어찌됐건 간에 자기는 자기 책이 그런 내용이 아닌데 누군가가 내 책을 읽다가 그랬다고 한다면 작가로서는 너무 견디기 힘들죠. 근데 이경애 작가가 번역하는 그림책들이 다 좋아요. 굉장히 번역도 좋고. 근데 그래서 그런 수업이 이제 조금 힘든 거예요. 청소년 자살률이 점점 높아지니까. 근데 비문을 생각해 보는 거는 우리 어른들하고 해보면 별 문제는 없겠죠. 근데 저는 청소년기에 그런 걸 했었을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앨리스가 할아버지가 말했던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단다 찾아보려 그 말을 평생 두고 살았던 것처럼 내가 내 마음속에 그걸 두고 있다면 어떤 중심을 두고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래서 그걸 이해하시는 분들 내 아이들하고만 수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슬픈 거죠 사실은. 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아니면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을 찾아봅니다. 책 내용은 별거 없지만 그렇게 해서 적용활동, 이 책이 나한테 무엇이 되는가, 무엇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실제 이야기를, 실제 주인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모델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보면 이 미스 럼피우스 같은 인물이 나와요. 그리고 이 조성경 작가는 지금 그 그림책, 한국 그림책 학교가 있어요. 그 일러스터를 양성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 작품은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작품은 없어요. 근데 마구알미, 선생님들 우리의 마구알미 아시나요? 네, 마구알미 책 작가라고 하면 좀 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구알미 책이 처음 이게 세상에 나올 수 있을까? 출판사에서 펴줄까? 되게 본인은 고민이 많았대요. 왜냐하면 마구알미는 창조신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림책에다가 이런 페이지에다 담기에는 자기로서는 너무나 좀 아까워서 이렇게 중첩된 거, 이렇게 접는 책 있잖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책이에요. 마구알미가. 그러니까 그전에는 딱 이렇게 중간에 지금도 여기 이렇게 한 페이지 길게 해가지고 이렇게 접는 책이 있긴 해요. 근데 마구알미 이전에는 그런 책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마구알미 책 보면 이게 쭉 내리면 쭉 이렇게 길어지잖아요. 마구알미 진짜 창조신처럼 엄청난. 네. 그래서 그걸 했었을 때 자기는 그게 살아나야 이 마구알미가 딱 이렇게 느낌이 사는데 과연 출판사에서 이걸 해줄까? 왜냐하면 제작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보림 출판사에서 고맙게도 흔쾌히 그걸 해줬다라는 거예요. 출판사에서 오케이를 안 했으면 세상에 나올 수 없었던 책,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림책을 표현할 때 어떤 작가의 그 주관이죠. 그걸 충분히 이해해주고 그렇게 책이 나올 수 있게 도와줘서 보림 출판사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구알미 책이 세상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근데 그 조성경 작가 책이에요. 그래서 지하정원인데요. 행복한 청소부하고도 좀 닮아 있고요. 보면 이야기를 해볼게요. 글밥이 좀 없는 것 같은데도 꽤 됩니다. 네. 날이 저물고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옵니다. 모스 아저씨는 그제야 나갈 채비를 합니다. 창문을 꼭꼭 닫고 햇볕을 쬐라고 내놓은 화분도 안으로 들여놓습니다. 비좁은 화분에 심어놓은 작은 나무는 뒷산의 쓰레기와 함께 버려졌던 것입니다. 적당한 곳에다 옮겨줘야 할 텐데 아저씨는 구두끈을 당겨매고 거리로 나섭니다. 골목을 나와 동네를 가로질러 사거리까지 내려가면 지하철역이 보입니다. 여기서만 봐도 이 아저씨가 어떤 인물인지 알 수 있겠죠. 그 작은 거요, 식물도 살아있는 거, 아까 누군가 한 번 버려놨는데 그것도 못 본 척을 못하는. 그래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아저씨는 이 지하철역에서 충속으로 일합니다. 지하철역은 사람들이 이 도시로 모여들던 시절에 지어졌습니다. 빙글빙글 돌아 오르내리게 되어 있는 나선 계단은 이 역의 자랑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군데군데 칠이 벗겨진 낡은 계단일 뿐입니다. 아저씨는 깨끗이 빨아서 물기를 꼭 짠 걸레로 계단을 한 칸 한 칸 닦습니다. 그러고 나면 낡은 계단도 잠시나마 옛 모습을 되찾는 것 같습니다. 긴 승강장은 쓰레기가 철길로 떨어지지 않도록 가장자리에서 안쪽으로 조심스레 비지를 합니다. 아저씨가 승강장을 걸레로 닦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아? 맞아, 지하철이 들어올 때면 더한 것 같아. 막차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한마디씩 했습니다.
그때 지하철 들어오는 소리가 윙윙 들려왔습니다. 지하철이 떠난 뒤에도 사람들이 했던 말은 아저씨의 귓가에 남아 윙윙거렸습니다.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라면 남들이 이렇게 말해도 아랑곳하지 않았을 텐데 계속 지금 그 말을 잊지 못하는 거죠. 아저씨는 멀어져가는 지하철을 멍하니 바라보다 터널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두운 터널에서 고약한 냄새가 푹 끼쳐왔습니다. 아저씨는 우두커니 서서 텅 빈 터널을 바라보았습니다. 온몸의 힘이 다 빠져 달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는 여느 때처럼 새벽 첫자가 오기 전에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 자리에 누웠습니다. 저녁에 다시 일을 나가려면 낮에 잠을 자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저씨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터널에서 나는 냄새를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눈이 반짝 떠졌습니다. 지금 아저씨의 집 보면 그림도 많고요. 책도 많죠. 왠지 청소부하고는 거리가 멀 것 같은. 잠을 설친 아저씨는 다른 날보다 일찍 일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청소를 마친 뒤 터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저씨는 바닥에 고인 물을 훔쳐내고 벽에 덕지덕지 앉은 검은 때와 곰팡이를 벗겨냈습니다. 물비누를 풀어 벽을 닦자 까만 비누 거품 사이로 파란 벽이 드러났습니다. 아저씨는 날마다 조금씩 시간을 내서 터널 안을 청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저씨는 터널 벽에서 땅 위로 통하는 환기구를 발견했습니다. 환기구에 가득 찬 쓰레기를 치워내자 은은한 달빛과 서늘한 밤바람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밤바람이 실려오는 자동차 소리마저 상쾌하게 들렸습니다. 아저씨 머릿속에는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저씨는 환기구 안쪽 하늘이 보이는 곳에 흙을 가져다가 두둑이 쌓았습니다. 그리고 집 화분에 심어두었던 작은 나무를 옮겨 심었습니다. 작은 나무 혼자는 외로울 것 같아 늘 푸른 동풀도 함께 심었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시멘트 터널 안에 아저씨만의 아담한 정원이 생겼습니다. 아저씨는 그 뒤로도 날마다 조금씩 시간을 내서 터널 안을 청소했습니다. 터널에서 나오기 전에 지하 정원에 들러 작은 나무에 물 주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나무가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흙을 돋우고 거름도 보태주었습니다. 이제 터널 안에서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끔은 풋풋한 냄새가 바람에 실려오기도 했습니다. 지하철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얼굴이 한결 밝아진 것을 보면 아저씨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환기구 틈새로 햇빛이 들어오고 이따금씩 빗방울도 떨어집니다. 저벅저벅 작은 나무는 아저씨의 발소리를 들으며 부지런히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또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작은 나무는 땅 위로 살짝 가지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것 좀 봐요. 지나가던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나무를 눈여겨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무는 하루가 다르게 자랐습니다. 언제부턴가 환기구 덮개 위로 우뚝 솟아난 나무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지하철역 환기구에서 나무가 자란다. 소문은 입에서 입을 건너 온 도시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은 신문사에서 사진을 찍어가기도 하고 어느 날은 방송국에서 연구원들을 찾아와 나무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아마 요즘 같으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죠. 그 바람에 지하철역은 나무를 보러 온 사람들로 날마다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북새통도 그리 길게 가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은 하루하루 뜸해져서 계절이 바뀔 즈음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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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는 아저씨의 발소리를 들으며 탁 트인 하늘로 가지를 뻗어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나무 둘레 딱딱한 바닥을 걷어내고 새로운 나무를 심었습니다. 풀씨가 날아와 꽃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이듬해 봄에도 그 이듬해 봄에도 그런 일들이 되풀이되었습니다. 나무들은 쑥쑥 자라 여름이면 시원한 그늘을 들이우고 가을이면 고운 빛으로 도시를 물들였습니다. 도시 한복판에 사람들이 머물다 갈 수 있는 작은 쉼터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 사이 아저씨는 이렇게 나이를 먹었어요. 네. 그리고 그 아래에는 풀냄새 가득한 정원이 있습니다. 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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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 아저씨는 오늘도 승강장 청소를 마치고 지하 정원으로 익숙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작가의 말이 있어요. 1990년 뉴욕에서 그림 공부를 하던 시절 나는 맨하튼과 호보엔 사이 홀랜드 지하철 터널을 청소하는 이의 이야기의 주인공 모스를 만났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주인공 모스 이름도 그대로 쓴 거예요. 네. 그의 집에 들렀을 때 책장 가득 꽂혀 있는 다양한 책들, 미술 교육은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그가 그린 800여 점의 그림들, 틈나는 대로 작곡에 몰두한다는 그의 피아노를 볼 수 있었다. 늦은 밤 고된 일을 묵묵히 해내면서도 일 외에 또 다른 자신만의 세계를 일구어가는 청소부 모스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현실의 모스가 어두운 터널 속에서 달빛이 새어드는 널찍한 한기구를 발견했다면 틀림없이 그곳에 나무를 심었을 거라 생각해본다. 그러니까 나무 이야기는 자기 작가의 상상이지만 그 지하철 청소하면서 자기의 삶을 꾸려가는 이 모스라는 인물은 실제 인물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지하철 청소부 모스 이 사람의 삶도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이겠죠. 제가 대전에 처음 갔었을 때 이제 대전 근방을 뭐 돌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동학사에 가면 박정자라는 곳이 있어요. 버스 정류장 이름도 박정자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리고 거기 매점이 있고 옆에 또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저 매점 운영하시는 박정자 씨인가? 그래서 박정자가 그랬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거기가 그러니까 이제 길목이 되는 거죠. 계룡으로 넘어가는 길, 그다음에 공주, 그다음에 대전. 그러니까 큰 상거리에 옛날 같으면, 그러니까 거기가 아마도 옛날에는 다 보호상들이면 장을 보러 다녀도 유성장이 또 크고 하니까 이게 거기를 넘어 다녔겠죠. 그러니까 넘어 다니면서 그 삼거리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쉬었다 가는 거예요. 그 거리가 이제 분기점이에요, 한마디로.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거기서 그렇게 쉬는데 어떤 박시성을 가진 사람이 나무를 한 그루 심었대요. 사람들이 쉬어갈 때, 거기에서 쉬어갈 때 나무 그늘에서라도 더운 여름에 나무 그늘에서라도 좀 쉬어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었는데 지금 엄청 큰 나무예요. 그리고 지금 거기가 완전 바뀌었어요. 뭐 도로가 이렇게 쫙 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박정자 그 나무를 다 오롯이 사방팔방에서 봤던 나무가 이제 의도하지 않으면 이제 못 보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박시성을 가진 사람, 무스 사람들을 위해서 나무를 심어서 여름에 그늘 좀 쉬어갈 수 있게 만들어준 그 박시성을 가진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박정자라고 이름을 지었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정자가 있었고, 네, 정자가 있는데 큰 나무가 있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무를 심고 정자를 만들어줬다 해가지고 박정자. 그 사람도 누군지는 모르지만 박시성을 가졌다는 것밖에 모르지만 그 사람도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친구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좀 들려주죠. 이제 주변에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려주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그래도 우리 한참 먹거리 파동이고 막
먹거리 가지고 뭐 먹지 못할 걸 뭐 파네 뭐 만두 소동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장에서는 물건에 자기가 만든 제품의 이름을 이제 쓰죠. 커피며 뭐 과자 이름. 그래서 그 만든 사람의 실명을 밝혀주는 거. 그래서 그게 소비자에게 어떤 믿음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만든 사람 입장에서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내가 만든 거야라는, 물론 기계 공정으로 만들었지만 끝까지 내가 검수를 하고 이 제품이 나올 때까지 내가 다 책임을 내가 다 검수했어,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걸고 한다라는 거, 자기 일에 대한 어떤 또 자부심과 더불어서 책임감. 그래서 굉장히 책임감이 중요하지 않는가 그러는데, 진짜 우리 사회에서 지금 책임감은 그죠. 그래서 자꾸 막 아시죠?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책임지지 않는 사회. 그래서 이제까지 책임지는 거 뭐 있었나요? 계속 지금 되풀이되고 있는 일들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계속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게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또 젊은 부모들은 또 거기에서 아니 이렇게 책임지지도 않는 사회에서 무조건 A만 나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물며 과자도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데, 그죠? 그래서 이방 이런 책 만나면 보내주고 싶어. 니네 이 책 좀 봐라줘. 그래서 이 책을 왜 몰랄 거예요? 책 보고 깨달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번 더 가져온 책은, 이 책은 절판이에요. 쓰나미, 우리 그 2011년도였죠? 동대전의 쓰나미 때문에 그 전에 쓰나미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선생님들? 네, 들어보긴 했는데 이게 먼 나라 이야기고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죠. 근데 이게 거의 100년 전에 일본에서 있었던. 그래서 한 마을에, 그 마을에 굉장히 촌장이라고 할 수 있죠. 나이 많으신 분이 마을 사람들을, 자기 논밭을 다 태워가지고 마을 사람들 구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가면, 작은 섬이죠. 그 마을에 가면 이 촌장을 기리는, 우리 왜 어디 명승지라든가 유적지 가면 이렇게 뭐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안내문 있고. 이제 그걸 보고 작가가 에드영이 만든, 에드영도 굉장히 세계적인 작가예요. 칼데프상을 몇 번 받았는데, 에드영 작품은 중국을 배경으로 한 게 많아요. 아버지가 선교사여서 중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왜 어린 시절이 평생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헐벅 여사도 어린 시절을 중국에서 보냈기 때문에 중국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베이지라는 작품을 쓸 수 있었고, 이 에드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중국의 그런 것들을 너무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리다 보니까 어렸을 때 그 들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 그래서 중국과 관련된, 우리 한 번 더 볼 거예요. 그 7마리 눈먼생쥐. 우리 왜 고사성어 중에 우리 이제 흔히 하는 말로 봉사, 문고리 잡기 같은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새옹지마를 그림책으로 만든 게 잃어버린 말이에요. 잃어버린 말이라는, 그건 이제 꼴라주기법. 그러니까 에드영은 그림을 아주 잘 그린다라기보다도 제가 봤었을 때 그 칼데코상을 받았던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그 서양 사람들은 묘하게 오리엔탈 문화에 되게 호감을 갖고 있잖아요. 동양적인 거에. 근데 에드영이 그런 동양 문화를 가지고 작품을, 그리고 이제 그 그림 이야기의 배경에 맞게 콜라주 기법이라든가 다양한 기법으로 표현해 놓은 게 굉장히 주요하게 작용을 해서 아마 칼데프상을 그래서 받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심심해. 우리는 그 이야기를 너무나 잘하니까. 우리 새옹지만 이야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중고등학교 우리 나온 사람. 그리고 그 봉사 문고리 잡기 그런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새로울 게 없는데, 아니 왜 이게 칼데프상을 받지?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외국 서양 작가 사람들, 서양 사람들에게 그게 굉장히 신선했던 거죠. 그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뜻도 그랬고, 근데 이제 그 중에 이 쓰나미는 굉장히 강하죠. 지금 헤일이, 그다음에 쓰나미 아주 그냥 경고하는 거죠. 빨간색으로. 그리고 이 안에도 지금 일본의 문화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일본의 축제, 그 섬에. 그리고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되게 멋져요. 책이. 근데 절판이에요. 왜 절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뒤에 여기 이거는 글이 이것보다 더 짧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래서 헌책방에 이 책 있으면 조금 낡았어도 그냥 들이세요. 언제 다시 복간될지 몰라. 그림책은 한번 딱 품절해버리면 거의 대부분 다시는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런 책들은 좀 메모해 두셨다가 조금 낡았어도 들여놓으시면 이제 이게 자산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중국 그 일본의 축제 모습 딱 한눈에 봐도 일본이네라는 게 딱 느껴지시죠? 그리고 쓰나미, 그 거대한 재앙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 옛날 일본 어느 바닷가 마을에 지혜로운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농부를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였지만 항상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초가집은 마을과 바다가 뻔히 내려다 보이는 높직한 산자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면 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라 할아버지의 조언을 듣곤 했습니다. 여기 가까이서 보시면 다 꼴라줄 거예요. 지금 사진이라든가 그림을 그려서 잘라서 붙였어요. 그래서 입체감이 살아나죠. 어느 가을날 할아버지의 가족들은 가을거지 잔치를 위해 마을로 내려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할아버지는 마을로 내려가는 게 내키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불길한 의구함이 드는구나. 할아버지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손자인 타다가 함께 집에 남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타다는 마루에 서서 잔치를 구경했습니다. 집집마다 깃발과 종이로 만든 등이 걸렸습니다. 절 마당에서는 전통 옷을 입은 사람들이 추수를 앞두고 풍년을 감사하는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문득 발밑이 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진이 오려나 보군. 할아버지는 중얼거렸습니다. 곧 정말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길고 느리게 울렁거렸고 집도 몇 번이나 흔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큼 강한 지진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잔치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이제껏 지진을 수백 번 넘게 겪어온 할아버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눈을 돌려 걱정스럽게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바다가 어두워지면서 바닷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다는 바닥을 훤히 드러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런 놀라운 광경을 이제껏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어렸을 적에 할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쓰나미, 괴물파도.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들이 위험에 빠졌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바닷물이 빠져나가는 걸 보려고 모두 바닷가로 몰려들었고 심지어 물이 빠져나간 바다에 뛰어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빨리 마을 사람들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타다, 빨리 횃불을 가져와라. 타다가 재빨리 횃불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횃불을 들고 자기 논으로 뛰어들어 누렇게 익은 벼에 불을 붙였습니다. 잘 마른 볕단에 금세 불이 붙었고 논에서 거대한 불기둥이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검은 연기가 하늘로 소용돌이쳤습니다. 뒤따라 달려온 타다는 새파랗게 질려서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손자 입장에서는 할아버지가 멀쩡하던 할아버지가 지금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대꾸할 틈조차 없었습니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목숨이 걸렸으니까요. 할아버지는 또 다른 자기 논에 불을 지르러 달려갔습니다. 타다는 시뻘겋게 타들어가는 논을 바라보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추수를 앞둔 귀한 별을 모조리 태워버린 할아버지는 가슴을 졸이며 사람들이 눈치채길 기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느덧 뉘엿뉘엿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바닷물은 육지에서 멀리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달아난 만큼 엄청나게 다가오겠죠? 빨리 도망쳐! 할아버지는 마을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너무 멀어서 들리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한 스님이 논에서 치솟는 불길을 보고 절에 있는 종을 울렸습니다. 땡땡땡. 바닷가로 몰려갔던 마을 사람들이 부랴부랴 불을 끄려고 산으로 달려왔습니다. 먼저 도착한 젊은이들이 멍석으로 두드려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두 팔을 벌려 가로막았습니다. 그냥 놓아두어라. 마을 사람들이 다 이리로 올라오게 해야 한다. 곧 엄청난 재난이 닥칠 게야. 이웃과 아가를 얻은 아낙네도 아이들도 그리고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마을 사람들 모두가 불을 끄기 위해 산으로 달려왔습니다. 네, 평소에 이 할아버지가 그 슈퍼토끼의 제팔라처럼 젠치하고 동네 사람을 무시했다면 누가 가겠지 뭐 이러고 말았을 텐데 평상시에도 마을 사람들을 챙기고 존경받았기 때문에 보자마자 팍 내일처럼 지금 생각하고 올라오는 거죠.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불타는 농가 담담한 할아버지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이윽고 해가 완전히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상해요. 일부러 논에 불을 지르셨어요. 하다가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내가 논에 불을 질렀어요. 하지만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인 게요.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리중절해하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모두 모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저지르셨습니까? 한 아낙네가 물었습니다. 그때 느닷없이 우레와 같은 소리가 산을 기운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우르릉거렸습니다. 왔다! 할아버지가 바다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거대한 파도를 또 한치로 그래서 이 마을과 여기 파도가 진짜 마을보다 파도가 훨씬 더 크죠. 지금 높고 저녁 노을 거무스름한 그림자가 저녁 노을 너머로 거무스름한 그림자가 점점 부풀어 오르더니 육지를 향해 빠르게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림자는 절벽만큼 높고 하늘만큼 넓었습니다. 그림자는 다름 아닌 거대한 파도였습니다. 쓰나미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괴물파도! 그 괴물파도는 그 어떤 천둥 번개보다도 무시무시했습니다. 산이 통째로 흔들리고 먹구름 같은 물보라가 산 허리까지 휘어올랐습니다. 새파랗게 질린 사람들은 산꼭대기로 도망쳤습니다. 사람들은 산꼭대기에서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성난 파도가 마을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바닷물이 으르렁거리며 육지를 마구 핥혀놓은 채 빠져나갔습니다. 괴물파도는 2번, 3번, 4번 영커프 마을을 덮쳤습니다. 그래서 엉망이 되어버린 걸 이렇게 연출을 했고요. 마침내 바다가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훑고 지나간 것처럼 파도가 넘실거렸습니다. 사람들은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모두들 큰 충격에 휩싸인 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마을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집도 논도 절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을이 송두리째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윽고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타다가 달려가 할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논에 불을 질렀는지 알겠어요.
이제 할아버지는 가난뱅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논이 모두 타버렸으니까요. 하지만 그로 인해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엎드려 절을 하며 할아버지에게 고마워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내겐 집이 남아있어요. 꽤 넓어서 여럿이 묵을 수 있을게요.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네. 이제 어떻게든 살겠죠. 네.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형편이 조금 나아지자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기리는 절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절 앞에 할아버지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100년이 넘었는데도 그 절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자기 돈을 아낌없이 불태워 사람들을 구했던 할아버지에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실제 지금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된 사실을 밝혀놓았고요. 그래서 이걸 보다 보니까 엊그저께 봤던 콘크리트 유토피아 그거하고 대비가 돼요. 보니까 네. 이게 쓰나미 동대진 그 동일본 대지진 그 전에 이 책이 나왔어요. 몇 년도에 나왔냐면 우리나라에 2009년도에 나왔어요. 12월에. 그리고 원래 책도 2009년에 나왔네요. 2009년에 나오자마자 우리나라에도 나왔는데 왜 그런지 일찍 절판이 됐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 이거 실제 있던 인물들이어서 그냥 작가가 자기적으로 만든 이야기가 아니어서 비록 우리하고 좀 그런 껄끄러운 관계라고 해도 그래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인간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이 계속 있으면 좋겠는데 절판인 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선생님들 저도 이거 딱 두 권 있거든요. 한 권만 있어가지고 제 거는 너덜너덜한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 연구원이 선생님 제가 한 권 더 있어요. 한 권 구했어요 하고 그분도 이제 중고서점에서 그래서 요거 걸리면 보시게 되면 네, 꼭 그다음에 이제 한 번씩 이제 선생님들은 이제 그럴 시기가 지나셨나요? 아이들 학교에서도 도서관을 정리를 해요. 근데 학교 도서관은 지금 그런 것처럼 안 따지고 그냥 연도가 지나면 폐기하거든요. 그럴 때 진짜 좋은 책들이 그냥 나와요. 그런 기회를 잘 잡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 그래서 수장고 같은데 도서관도 한 번씩 책을 비우거든요. 예. 근데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조금 이런 귀한 책들을 좀 버리지 않고 조금 살려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기 이 스님,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거 비슷한 또 이야기가 있어요. 부처꽃 전설. 부처꽃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부처꽃이 약간 맹문동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맹문동하고. 근데 맹문동도 이렇게 가로수에 보면 밑에 맹문동 심어져 있잖아요. 네, 저기 서천 장안 쪽에 가면 거기 그러니까 그 마을에 서천 주민들이 이제 바닷가니까 소나무는 많았겠죠. 이제 워낙 오래된 소나무가 많아요. 그 밑에다가 다 이 맹문동을 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월 말경, 8월 네 지금 이제 진짜 이뻐요. 벌써 이렇게 파도 치면 그 보라색 꽃이 너무 이뻐요. 네. 근데 그 맹문동이 또 사람에게 좋아요. 맹문동 뿌리일 거예요. 열매가 아니라 뿌리가 이제 그래서 여름에 열 많은 사람들 생맥산이라고 해가지고 그 뿌리 달린 물 먹는데 맹문동이 이게 간에 찬 열도 빼주고 그런다고 하거든요. 네. 예전에는 생맥산이 별로 비싸지 않았는데 지금 엄청 비싸더라고요. 근데 생맥산이라고 해요. 근데 꼭 생맥산이 아니어도 맹문동 뿌리 달인 물 요즘에 TV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여름 타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름에 너무 더위에 땀 많이 흘려서 지쳐있는 사람에게 부작용이 없이 좋은 거. 부작용이 없이 좋은 게 그 맹문동인데 근데 맹문동이 그렇게 무리지어서 피어있으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맹문동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부처꽃을 검색해보면 약간 맹문동하고 좀 닮았어요. 근데 이런 전설이 있어요. 이렇게 산 중턱이었겠죠? 중턱에 절이 산 높이 있잖아요. 중턱이라는 건데 비바람이 혹시 치고 아무튼 태풍 못지않은 비바람이 치는데 노 스님이 자다가 이제
오줌이 마려워서 잠이 깬 거예요. 근데 막 이제 막 그 사이에 날씨가 아주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바다에 있는데 등대가 밝혀져야 그 배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낮에까지는 저녁까지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날씨가 갑자기 요동을 친 거예요. 근데 그 배들이 등대를 못 찾으면 이제 바다에서 이제 난파가 될 수도 있고 이러죠. 그래서 이 스님이 딱 직감하기로 이대로 그냥 있으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저 배들을 바다에 나간 배들을 무사히 들어오게 할까 궁리궁리 하다가 저를 불태우고 방법이 없어서 그 멀리에서 그러니까 조그마한 햇불 가지고는 간에 기별도 안 가니까 방법을 찾다가 그냥 대웅전 불전을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이 불타는 거 보고 이제 그 불길을 보고 이제 배들이 무사히 돌아왔다. 그리고 그 불이 절이 탄 자리에 이름에 꽃이 피었는데 그게 부처 것이다. 제 이야기를 훨씬 더 재밌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게 부처님 입장에서도 그죠? 자기를 모시는 그거 법당보다 내가 그 법당이 불타더라도 그렇게 나를 뭐 부처님을 믿든 안 믿든 그런 생명들을 살렸다라는 게 감동을 느끼셨는지 그 자리에서 꽃이 피어났고 그때 부처꽃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되게 아름답죠. 근데 그걸 가지고 한 년 전에 어떤 시인이 그걸로 시 써서 신춘문예 아주 오래됐어요. 한 30년, 20년 전에 신춘문예 된 작품이에요. 그 설화를 배경으로 해서 시를 썼어요. 그래서 그 제목이 부처꽃이었어요? 그게 시가 아마 부처꽃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굉장히 시 속에 그 구수한 사투리는 전라도 사투리면 이런 것까지 넣어가지고 잘 살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남편이 맨날 말해줬는데 귀담 안 들어서 시인 이름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맨날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거 보면서도 이제 부처꽃 이야기가 이제 생각이 나는데 그 남몰라라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나하고 전혀 뭐 피가 섞인 것도 아니고 나하고 일면식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보면 예전에 몇 년 전에 호주에서 막 이 지구가 더워지면서 막 불이 났잖아요. 호주 산불 그때 그 목숨 걸고 정말 거기 산불은 되게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목숨 걸고 거기에 그 동물들 코알라 옮긴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 학생들이 그런 일들이 다 어떻게 보면 정말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이지. 그리고 그래서 제가 다 이게 좋아하는 책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아끼는 책들은 따로 창고요. 그 딴 생각 중이라는 제가 보물 창고라고 하거든요. 거기다가 넣어놓는 책들이 오늘 세상에 선생님들을 보러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조만간 결정을 이 책들이 이렇게만 갇혀 있으면 왜 이야기 주머니 이야기 보면 이야기가 주머니에 갇혀 있다가 사악해지잖아요. 걔네들 흑화되잖아요. 내 책들도 지금 흑화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좀 비슷하게는 보이나요? 여백론보다는 키가 훨씬 크다.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색깔은 같게. 네, 비슷하게는 보이는데. 그리고 맹문동 열매 나올 때, 그 열매 가지고 아이들하고 장난치면 되게 재밌어요. 그거, 네, 얼굴 그걸로 이제 그 눈싸움 하듯이 그러면서 놀면 그것도 참 재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우리가 지금 시인이 정호승인가 보네요. 아니에요. 부처꽃이 정호승이에요? 아니에요. 정호승 씨도 있어요? 정호승 씨가 쓴 부처꽃 처음 들어보는데. 정진희 시인도 있고 많이 썼네요. 아 그래요? 이화이라는 사람도 썼고 그 사람 김형미라는 그런 걸 많이 형미 아닌데 제가 다음 주에 여러 사람이 있고 부처꽃이라는 제목을 여러 사람이 썼네. 그러네요. 그전에는 부처꽃에 대한 시가 없었거든요. 여러 명이 썼네요. 신춘문예 부처꽃 한번 신춘문예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 책은 제가 요 오늘 세 권의 책을
음식은 어떻게 보면 되게 거창한 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저렇게 할 수 있게 있어? 에이, 내가 나를 알지. 아유, 이런 마음이 드는데,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 내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네. 이번 문제 시원하시죠? 올여름 되게 더운데 저는 지난주만 태풍만 지나가면 좀 시원해질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아휴. 다시 좀 선선해졌다가 더워지니까 더 견디기 힘들 것 같아요. 지금 그래도 저희 집은 에어컨 딱 하루 켰습니다. 서울에 있는 둘째 놈 내려왔었을 때 하루 켰는데 아니요, 작년하고 다르게 제가 원래 에어컨 바람, 천국이 바람을 못 쐬요. 아프니까. 근데 갱년기가 심해지면서 근데 막 자다가도 막 열이 나니까 막 방바닥에 자다가 막 방바닥에 내가 화장실 타일에서 자야 되나 막 이럴 정도로 막 그랬는데 올해는 이제 이게 조금 호르몬제 먹으면서 좀 잦아들면서 다시 또 이게 바람이, 그러니까 낮에 내는 센터에서 애들이 있으니까 에어컨을 안 켤 수가 없잖아요. 에어컨 바람 쐈다가 집에 가서 또 쐬려니까 너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선풍기로 좀 견뎌보자 하고 했는데 더워졌다가 아니 시원해졌다가 더워지니까 더 힘든 거는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죠. 밖에 이런 날씨에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면서 견딘다고. 근데 올해 제가 그럴 수 있었던 게 저희 집은 올해 그게 없었어요. 열대야. 왜요? 모르겠어요. 작년에랑 다르고. 그러니까 덜 이게 공기가 이제 창문은 다 열어놨겠죠. 근데 열대야가 없었다니까 아닌데요 선생님 열대야 있었는데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은 올해 공기가 창문만 다 열어놓으면 그래도 열대야가 작년에는 안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같은 집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불을 안 썼던 거. 가스불을 별로 안 썼던 것 같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무지개 빨래도 삶고 그랬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제가 나 수건 안 삶아. 이제 이게 제가 이렇게를 못하는데 이게 큰 불통에다가 수건들 이게 삶아버렸어 안 삶으면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는 이거 드는 것도 일이고 막 그래서 불을 안 써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집에 큰 애가 답답한 걸 너무 싫어해요. 걔는 집에 오면 온방 불을 다 켜야 돼요. 근데 우리 집이 1위 아파트가 지난번에 살았던 데보다 층고가 낮아요. 그러니까 불을 켜놓으면 너무 더운 거예요. 뜨거운 게.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최소한의 불만 켜는 거예요. 내가 답답하더라도 더운 열기보다는 낫다 싶어서. 그러니까 얘가 이제 밤늦게 들어오니까 1시, 2시에 막 들어오니까 올해는 이제 그렇게까지 불을 켤 리가 없었죠. 그래서 아마 제가 견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집 보니까 시원해지지 않나. 그리고 이제 쳐서 지나면 이제 아무래도 공기가 이제 달라지죠. 겨울 될 거예요. 37도 겨울 될 거예요. 그죠. 이제 겨울 되면 이제 추워서 다니는데. 조금 시원했다가 바로 겨울 될. 네, 올해는 이게 가을이 좀 더 늦게 올 거라고. 여름이 길어. 네, 그럴 거라고 해서 지금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전에 37도보다 요즘에 31, 2도야. 너무 살만해요. 35도, 6도, 작년에 36도까지 올라가셨는데 올해 37도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아까 이제 여기 지진 나와서 그러는데 그 벌거벗은 세계사에서 백두산 그거 지진 한번 다뤘어요 얼마 전에. 근데 이게 지구 온난화하고 백두산 이 지진 단층하고 연결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난화가 자극을 주대 땅 속에다가. 그래서 지진이 훨씬 더 활발하게. 네, 계속. 그래서 이게 모든 게 다 지구 온난화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까 옛날에는 거기 천지 그 물에다가 달걀을 놓으면 안 익었대요. 달걀을 한번 해본다. 근데 지금은 달걀이 금방 반숙되게 반숙되게 판대요. 거기서 그거 삶아가지고 판대요. 그만큼 뜨거워졌다는 얘기. 그래서 이게 계속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얘네들이 열기가 안 빠져나가니까 안에서 계속 이걸 자극을 주면서 계속 끓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끓다
또 냄비 끓다 보면 이렇게 넘치겠죠. 마구마 닭들 때고 마구마 끓이는 듯이잖아요. 아휴, 그래서 그거 보니까 그래도 내일 지구가 망하더라도 오늘의 사상으로 쉬어야지 이런 생각도 들고. 자, 그리고 사람들이 한번 편리함을 맛보면 옛날로 돌아가기가 쉽지는 않죠. 안쪽 틀는 걸 알아도 에어컨 틀어야 되잖아. 저는 올해 조금 따뜻합니다. 많이 또 떠져도 될 것 같습니다. 누구지? 라는 책인데 책은 굉장히 단조로운데 이 책에서 제가 왜 선택을 했는지는 한번 보세요. 이범재 우리 작가고요. 밤에 속히 눈이 와서 지금 세상을 다 뒤덮고 있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지금 눈이 오기 전에 이러고 놀았던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뭇잎 다 떨어진 같은 가을에 숨바꼭질하고 놀았는데 밤새 이렇게 눈이 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온 거죠. 숲속 마을에 흰 눈이 수북하게 내렸습니다. 토끼는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밤새 눈이 많이 내렸네. 길이 없어져 버렸어. 눈길에 친구들이 넘어지면 큰일인데. 빨리 치워야지. 토끼는 눈 쌓인 길을 부지런히 쓸었습니다. 바람이 쌩쌩 불었지만 추운 줄도 몰랐어요. 지금 얼마나 무서운지 보이시나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길 다 내놨어요.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길 다 내놓고 여기까지. 집으로 돌아오니 문 한쪽이 덜렁덜렁했어요. 세찬 바람 때문에 문이 떨어진 모양이에요. 토끼는 고장난 문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밤이 되면 추울 텐데 어떡하지? 그때 곰이 찾아왔어요. 딱 때마침 연장방까지 들고 왔어요 지금. 네. 곰은 토끼의 문을 튼튼하게 고쳐주었어요. 곰아 고마워. 내 덕분에 오늘 밤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어. 내가 문을 고쳐주지 않았다면 나는 밤새 오들오들 떨었을 거야. 아니야, 나보다 까치에게 고마워하렴. 까치가 지나가는 길에 너희 집 문이 고장난 걸 보고 내게 알려주었거든. 까치가 아니었으면 나도 몰랐을 거야. 그러니까 연장을 불과. 네, 그러지 알고. 근데 까치가 지금 저렇게 지금 소식을 전해주는 리스트예요. 여기 가까이 보면 내일 좋은 소식을 알려줄 거, 뭐 써져 있어요. 토끼는 까치를 찾아갔습니다. 까치야 고마워. 내 덕분에 오늘 밤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어. 근데 까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내가 곰에게 우리 집 문이 고장났다는 걸 알려주었고 곰이 와서 우리 집 문을 고쳐주었어. 까치가 사뿐 내려앉으면 토끼에게 다가왔어요. 천만에 나보다 여우에게 고마워하렴. 여우가 나를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어서 여우네 집을 가다가 너희 집 문을 보았어. 여우가 아니었으면 너희 집 문이 고장난 걸 보지 못했을 거야. 토끼는 여우를 찾아갔어요. 여우야 고마워. 내 덕분에 오늘 밤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어. 여우 보세요. 지금 겨울잠 자는 친구들 거기 옆에 버려진 쓰레기를 또 다 주워요. 내가 까치를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었고 까치가 너희 집에 가다가 우리 집 문이 고장난 걸 보고 곰에게 알려주었고 곰이 와서 우리 집 문을 고쳐주었어. 여우가 캉캉캉 웃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데 나보다 노루에게 고마워하렴. 노루가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갖다 주었거든. 노루가 아니었으면 난 까치를 저녁 식사에 초대할 수 없었을 거야. 노루 보세요. 겨울집 추울까봐 얘네들 점검해주죠. 토끼는 노루를 찾아갔습니다. 노루야 고마워. 내 덕분에 오늘 밤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어. 내가 여우에게 맛있는 음식을 갖다 주었고 여우는 그 음식을 까치와 함께 먹기 위해 까치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고 여우네 집에 가는 까치가 우리 집 문이 고장난 걸 보고 곰에게 알려주었고 곰이 와서 우리 집 문을 고쳐주었어. 밀레니엄. 네. 노루는 싱긋 웃었어요.
여기 보면 노루 옷에 땡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데 나보다 멧돼지에게 고마워하렴. 멧돼지가 신선한 재료를 갖다 주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었거든. 멧돼지가 아니었으면 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지 못했을 거야. 토끼는 멧돼지를 찾아갔습니다. 멧돼지야 고마워. 내 덕분에 오늘 밤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어. 네, 여기 멧돼지 보면 지금 염소 할아버지한테 그거 갖다 주러 갔죠. 네. 내가 노루에게 신선한 재료를 갖다 주었고 노루는 그 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여우에게 갖다 주었고 여우는 그 음식을 까치와 함께 먹기 위해 까치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고 여우네 집에 가던 까치가 우리 집 문이 고장난 걸 보고 곰에게 알려주었고 곰이 와서 우리 집 문을 고쳐주었어. 멧돼지는 허허허 웃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데 토끼야, 나보다 눈길을 깨끗이 치운 친구에게 고마워하렴. 내가 노루에게 신선한 재료를 갖다 줄 수 있었던 건 누군가 길을 깨끗하게 치웠기 때문이야. 길이 미끄러웠으면 나는 노루에게 신선한 재료를 갖다 줄 수 없었을 거야. 이게 곧 그게 다 어디 가니가 아니다. 너한테 다시 돌아온다. 이거죠? 그 말에 토끼가 빙긋 웃어요. 토끼와 둘이 여기다 말제모니 쳐도 되고 근데 여기에 나오는 친구들은 다 공치사하지 않죠. 겉봐 내가 말이야 막 이러잖아요. 토끼는 기분 좋게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고마워 곰도 까치도 여우도 노루도 멧돼지도 모두 고마워. 그리고 눈길을 치운 나에게도 고마워. 그리고 그 사이에 다시 또 여기 뒤에 명지가 없네요. 다시 눈이 내립니다. 밤새. 그러면 다음날 또 토끼는 내가 언제 힘들었나요? 또 이 마음으로 또 눈길을 치우냈어요. 네, 이 책을 가져온 이유가 이거예요. 덕분에. 이 덕분에라는 말과 우리는 덕분에라는 말보다 때문에라는 말을 더 많이 쓰거든요. 근데 때문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덕분에는 오롯이 감사하는 마음, 고마움의 단어라면 낱말이라면 때문에는 탓을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너 때문에 내가 그림 망쳤잖아 이러지. 너 덕분에 그림 망쳤잖아 이러진 않잖아요. 그다음에 엄마 때문에 저 밥 잘 먹었어요 이 말 이런 데도 쓰긴 하지만 어쩐지 모르게 어딘가 모르게 어색해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때문에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쓴다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코로나19 때 의료진에게 덕분에 챌린지를 했었죠. 근데 제가 그 전부터 덕분에라는 말에 대해서 엄청 강의를 하고 다녔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제 스스로에게 때문에라는 말보다 덕분에라는 말을 더 많이 쓰자. 그래서 그걸 좀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은 덕분에라는 말이 아닐까. 그죠? 가장 쉬운 말이면서도 또 가장 안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죠? 네. 그러면 오늘 선생님들 한번 잘 돌이켜보세요. 오늘 덕분에 오늘 하루 떠올려 보시고 덕분에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셨나요? 딱 떠오르는 사람? 선생님 고개 앞에서 막 격하게 해주셨어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네네. 소개를 아이가 소개를 참여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냥 제 마음에 네. 저희 아이에게만 꽃을 주기에는 또 같이 함께 한 아이들도 너무 고생을 애써서 만들었는데 네. 그냥 다 준비해 갔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제 마음이 오. 너무 거예요. 근데 진짜 꽃을 아무것도 안 사오셨어요. 부모님들 네. 안 사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래서 아이들 덕분에 함께한 아이들 덕분에 또 강사님 덕분에 아이가 또 가정 잘 마칠 수 있었고 그래서 덕분에 얘기하시는데 아이고 그분들이 역으로 덕분에 우리가 더더더 뿌듯했을 것 같아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기 있어. 네. 아까 나
소면 그림 그리고 갖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율? 네. 이름이 나율. 나율. 네. 오늘 애들이 다 어리는데 네. 없던데. 아니, 그림이 보니까 어린애들 사람이라고 그 6학년까지 아, 시험이랑 네. 그림에서 끝나고 지나가는데 어머니 얘기를 하더니 이게 그렇게 큰 아이는 아닌데 진짜네 그랬어요. 그렇구나. 저도 내일 공주대 평생교육원 선생님들 출판기념회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림책으로 에세이스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일 출판기념회 한다고. 그래서 기대가 돼요. 지금 막 벌써 떨려. 제 책이 나오는 것보다 더 기분이 더 묘하네요. 좀 더 궁금하기도 하고. 네.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네, 선생님은 덕분에 네, 오늘 저희가 서른 때 있었는데 네, 필요했는데 네, 선생님이 네, 빨리 해주셔서 여기 나오는데 문자가 없다고 네, 그래서 네. 그거 하나씩 넣고 오느라고 아, 그러셨구나. 네, 빨리 올수 네, 네. 그죠. 그거 별거 아니지만 엄청 큰 거거든요. 기다리다가 그냥 네. 나오고 있었는데 음. 내일부터 지하철 딱 내렸는데 땡기고 다시 올라가고 소리 하고 나. 아, 그러셨구나. 네. 결과도 좋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덕분에. 그리고 그런 이야기는 전하시면 더 좋아요. 맞아요. 네, 거의 도착했을 때 네, 네. 넣었다고 네, 잘하셨어요. 선생님은? 저는 오늘 여기서 소명 그림 그렸거든요. 아, 네네네. 그림 수업하는데 오늘의 그 수업이 와인잔이었어요. 아. 와인잔. 네. 와인잔이었는데 그 맨날 우리가 음료수 마시잖아요. 딱 그 잔을 그리는 그게 그 보통 그냥 우리 그냥 커피잔 이런 거보다 왠지 와인잔 하면 왠지 좀 약간 드레스를 입고 분위기 잡고 찔끔 이렇게 어깨도 올리고 네. 좀 왠지 좀 약간 흥이 네. 있는 그렇게 해서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와인이. 또 왠지 그냥 맥주나 뭐 막걸리보다는 나한테 약간 쬐끄만한 사치와 회를 줄수 있는 그 네네. 만족도가 높아가는 네. 술이 와인이잖아요. 근데 또 와인 급하게 먹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여유 있게 먹는 그 와인잔을 딱 그리면서 애쓰지 말고 여유 있게 살으라는 게 여유를 오늘 덕분에 와인잔을 그렸어요. 네, 와인잔을 그리면서 그 그림 수업 덕분에 다시 한번 여유롭게 마음을 가지셨군요. 네. 선생님 어떠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저는 그 오늘 생활 속에 제가 네. 했던 일들이 네. 덕분에라고 내 자신을 위로할 수 있으려는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저는 이제 논둑에 네. 콩을 심었거든요. 아, 콩을 논둑에 심었는데 네. 거기 그 노루 네. 고란이라고 하거든요. 애들이 네. 와가지고 계속 뜯어먹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못 뜯어먹게 네. 거기다가 이제 프랑카드 갖다 쳐놓고 또 이제 유튜브 보니까 네. 무슨 약을 해놓으면 네. 이제 안 뜯어먹는다고 해가지고 네. 크레저를 섞어가지고 해놓으면 안 뜯어먹는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놨거든요. 네. 그랬는데도 아침에 가보니까 또 뜯어먹었어요. 지들이 뜯어먹으면 얼마나 뜯어먹겠니 했거든요. 걔네들 뜯어먹는 게 싹 썰어버린다. 그리고 이제 그 텃밭에서 참깨를 베가지고 이제 마당 가에다가 지금 널어놨어요. 네. 널어놨는데 점심 지나가지고 비가 막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비가 오려면 비 설거지를 해야죠.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비닐로 다 덮어놓고 아, 비 설거지라는 말 너무 좋아요. 비 덮어놓고 그랬는데 비가 몇 방울 떨어지려고 하다가 햇빛이 나는 거예요. 네. 햇빛이 나니까 이제 그걸 다시 걷어놨는데 걷어놓으니까 이제 그 비닐 쳐놨던 걸 걷어놓으니까 그 밑에 참새들이 와서 네. 깨 떨어진 것들을 쪼아먹고 그래요. 야, 노루가 콩잎을 뜯어먹고 참새가 이제 깨도 같이 나하고 나눠 먹고 그런 것들이 같이 공생공존하는 거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덕분에는 안 되겠죠. 제 생각에. 아니, 선생님, 걔네들은 또 어떻게 보면
그죠. 고라니 입장에서는 선생님 덕분에 학기를 해결한 거고, 참새들 입장에서는 간식을 해결한 거고. 어머니 덕분에 또 내일은 안 찾아오는 걱정이네. 근데 선생님도 그거 보시면서 또 뭔가 마음이 또 좀 좋은 기운이 들었다면 그 덕분인 거죠. 네. 제가요 지금 얘기했던 것들은 거의 다 제가 유튜브나 아니면 제가 네. 쓴 글들에 들어있어요. 제 시골 생활이 궁금하시면 제 이름을 양동하거든요. 네. 기촌 일기를 해서 올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엿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새 꽤 겁나 맛있었다. 고소하니. 그죠. 뼈하고 되게 봐봐. 핵계잖아, 핵계. 선생님은 뭐가 있으셨을까요? 덕분에? 네, 덕분에. 저는 문득 네.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이 강좌를 개설해 주신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듣고 있어. 아니 오늘 갑자기 생각을 한 건 아니고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가끔 오셔가지고 사진 찍고 가시는 거 네, 같은데 그 선생님께서 이 강좌를 또 이렇게 직장 다니다 보면 저녁에는 생각보다 인문학 강좌를 들을 수 있는 데가 진짜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이렇게 오게 됐는데 어쨌든 강좌를 개설해 주신 덕분에 지금까지 이제 살면서 가장 많은 그림책을 접하는 적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감사하고 이제 그림책을 보면서 그냥 이제 봤던 그림들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가지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신 또 선생님 덕분에 올 여름이 되게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파이네요. 네. 저희 안 짰어요. 이게 주책 죽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여겨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저 오늘 강의가 하마터면 고속도로에서 오는데 남편이 제가 오늘 기차표를 끊었거든요. 근데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를 하고 오는데 정읍에서부터 이상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차가 뭐가 이상했으면 요즘에 다 경고등이 뜨잖아요. 그럼 경고등이 안 뜨는데 어찌 차가 안 나가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뭐 엑셀레이터를 밟는데도 80 이상을 안 나가고 겨우 내리막길에서만 이제 속도 좀 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순간 못 됐죠. 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이 사람 얼마나 불안하게 생각하면 나 내일 부여 강의도 있고 지금 내일 공주에서 부여 강의가 오후가 있는데 이제 큰일 나네. 저는 이제 그 생각만 하고 또 이걸 어떻게 빨리 그러면 이 상황을 빨리 서세진 선생님께 연락을 해서 오늘 강의를 취소를 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근데 이제 막 검색을 일단 휴게소로 제일 가까운 이제 그렇게 와서 백양사 휴게소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오토센터에다 막 전화했더니 일단 차가 움직이면 오는 데까지 와서 오토센터에 얼른 가라고. 그래서 그건 말로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대요. 경고등이 안 뜨니까. 그래서 사실은 오늘 그래도 남편이 그래도 포기하지 못했죠. 저한테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장성 IC로 빠져서 거기서 택시를 타고 가라는 거예요. 시간은 이제 다 돼가는데 이제 불안하니까. 그리고 이제 또 무서운 게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차가 딱 멈춰버리면 어떡하나 이 생각이 드니까. 그래가지고 그래도 남편은 좀 침착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좀 급하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남편 덕분에 잘 도착해서 이렇게 선생님들 만나고 있어요. 준비서였어요? 사람 준비서였어요? 네, 아마 지금 여기다 놔두고 저 내려주고 바로 갔을 거예요. 오늘 6시까지 한다고. 그래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이따 강의 마치고 하면 내가 고맙다 뭐 애썼다 말도 못하고 막 급해서 저 급해서 저 살자고 막 왔는데 이제 조금 이따 만나면 덕분에 잘했다라고 이야기해야죠. 네, 선생님. 오늘 계약에서 계약하셨어요? 너무 바빠서 네. 대단한 생각을 못하고 지냈는데 지금 급하게 생각한 게 학교를 가서 봤더니 그 방학 기간 동안에
급식소 영양 선생님이 그만두시고 다른 데로 옮기셔가지고 저희가 방학이 엄청 짧았거든요. 네. 그 짧은 기간에 다행히 새로운 선생님을 또 구하셔가지고 오늘 처음 이제 밥을 해보신대요. 네. 저희 학교에 와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시범으로 해봤는데 괜찮더라. 음. 근데 오늘 이제 대량을 하니까 네. 어쩔 줄 모르니까 오늘 좀 양해해달라. 뭔가 좀 미흡해도 라고 하는 말을 듣고 급식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엄청 맛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는 게 어떤 교사가 수업을 1시간 펑크 내는 건 용서할 수 있지만 급식은 안 돼. 네, 급식은 안 되잖아요. 정말 난리 납니다. 급식은 안 그래서 오늘 얼굴만 이렇게 마스크 쓰고 계셔가지고 잘 못 봤는데 얼굴 눈만 봤는데 그 선생님이 다행히 새로 와주신 덕분에 저희 급식을 천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밥을 무사히 먹을 수 있었다고. 네. 날씨도 더운데 이제 급식 수업은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정말. 근데 저희가 세입제를 다 하고 급식소가 네. 토요일, 일요일 다 하고 음. 그다음에 시간을 여름방학, 안 겨울방학 없고 그러니까 그만두셨구나. 일을 안 네, 하고. 그다음에 중고생이 다 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중고생에 이제 교사까지 있으니까 이게 연령대가 연령대에 따라서 또 선호하는 메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급식소 식구들은 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교사는 한 명이 결혼 생겨도 빨리빨리 네네. 교체가 되지만 자 급식소 식구들은 그만두면 안 되거든요. 자 모시고 살아야 되는 분들이라고 저희가 들었는데 다행히 정말 빨리 준비해져가지고 네, 그나마 또 맛있기까지 맛있어요. 하셨어요. 또 날마다 저 주무시기 전에 내일은 급식에서 뭐 나올까 이러시는 거 아니 아니에요? 진짜 애들이 학교 딱 오면 처음 보는 게 메뉴예요. 네. 네. 그리고 좋아하는 메뉴 있으면 이렇게 막 동그라미 써놓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좋아하는 메뉴가 많은 날에는 정말 달리기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죠. 네, 중요한 영양사 선생님. 아유 다행이에요 선생님. 그래도 계약하셔서 힘드셨을 텐데 지금 밥이라도 맛있게 드셨으니 다행입니다. 네. 선생님. 저는 아까 초입에 네. 택시 운전사님 때문에 네. 선생님한테 투덜투덜 했었는데 이제 그때는 네. 선생님들이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네. 이제 대부분 모르시는데 아무튼 그러고 나서 근데 선생님께서 스치듯 네. 그럼 그 남편 되시는 분 네. 덕분에 네. 가시기는 편하시겠네요. 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제가 네. 그 덕분에라는 말을 네. 흘려들었거든요. 네. 선생님께서 덕분에라고 아니, 하시니까 왜 남편이 1시간을 여기서 기다려주신대요. 네, 왜냐면 같이 오시죠. 그러면 여기. 그래요. 같이 책을 듣지. 싫어요. 아니 그냥 책 말고 귀만 내고 있으면 되잖아. 그 책에 관련돼서는 이렇게 네. 안 보이고 못 보는 병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올 때는 제가 지하철 네. 타고 택시 타고 버스 타고 어쩌고 오는데 네. 갈 때는 네. 저희 애기 아빠가 이제 네. 기다려 주거든요. 항상. 네. 네. 오늘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진짜 네. 너무 덕분인 거예요. 네. 항상 그쵸. 기다려 주는 게 그럼요. 자기는 이렇게 버릇이라고 저는 네. 생각해서 그 그거를 기다려주는 게 왜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오늘 되게 고맙더라고요. 근데 네. 오늘 그 꼬맹이들 수업을 하는데 네. 4시에 불이 꺼져가 불이 전기 차단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무슨 공사 때문에 네. 뭐 마음이 급했는데 또 음. 책이 간단해가지고 별로 빨리 끝난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독후 활동을 하는데 시간은 너무 빨리 끝나면은 또 수업하는 입장에서는 네. 시간이 짧아가지고 네. 눈치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빨리 끝나네 하면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데 아이가 저한테 그 선물을 준 거예요. 네. 이거를 선생님 덕분이라고 하면서 이걸 봤는데 그 마음에서 눈물이 와익 하는 거예요. 아이 덕분에 제가 힘내고 네. 이렇게 여기까지 왔었거든요. 그렇게 그 오늘 2건의 덕분에가 있었습니다. 네. 아이고. 근데 우리가 왜 보면 뭐 감사일기, 뭐 감사일지 쓰기인데 그거 이전에 이렇게 덕분에 내가 오늘 하루 잘 지낼 수 있었던 게 무엇 덕분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그걸 표현할 수 있으면 그게 내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제가
이 책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꼭 이 책 주면서 보여주면서 덕분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그러면 왜 그 사람이 떠올랐을까 했더니 한 애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오늘요 제가 지각해가지고 마음이 급했는데요 녹색 아주머니 덕분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애도 있었고 근데 이게 그 평상시에 내가 어떤 이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난 친구들은 이 덕분에라는 말에서 바로 못하더라고요. 되게 다른 책보다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꽤 많았어요. 그런데 또 덕분에라는 근데 이제까지는 어려워했다고 하더라도 이 책 덕분에라는 말이 갖는 힘, 의미를 알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는 오늘 덕분에라는 말 정말 좋은 말이잖아, 그치? 알았지? 아마 니네는 남배나 선생님 덕분에 이런 책을 안 거야, 그치? 막 이러면서 자, 덕분에라는 말은 정말 아름다운 말. 오늘 집에 가서 선생님하고 숙제하자. 자, 아빠한테도 덕분에라는 말 넣어서 한마디, 엄마한테도 덕분에라는 말 넣어서 한마디 꼭 해봐. 뭐 이렇게 했는데 되게 이게 한 번씩 이제 자, 그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그동안 덕분에 뭐가 있었을까 뭐 이렇게 한 번씩 물어줘요. 이게 한 번씩 생각나게. 근데 저는 그런 점에서 참 좋았던 책. 그러면서 저도 그러면서 아마 제가 애들한테 물어줄 때는 저도 그런 덕분에라는 마음을 새삼스럽게 한번 또 가져야 되는 순간이었겠죠. 그래서 같이 이야기 나누기 아주 좋은 그래서 제가 그래서 좋아하는 책입니다. 책은 조금 어설픈 점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놓더라도 이 덕분에라는 말이 이 책을 다 모든 거를 다 감싸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덕분에라는 말이 정말 아름다운 말이라는 거. 네, 또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마주한 덕분에 오랜만에 비설거지라는 말도 들어보고 참 좋네요. 제일 이맘때 제일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또 그거였거든요. 사실은 집에 있으면서 그냥 비 오면 빨리 걷어놔야 되고 호박 같은 거 썰어놓은 거 안 걷었다가 엄마들 등짝 맞고 빨리 안 걷었다가 등짝 맞고 비가 꼭 몰리는 것 같잖아요. 딱 걷고 나면 또 해 짱 나고 또 들어오면 또 빗방울 떨어지고 저희는 토란대를 그렇게 많이 주셨어요. 토란이 사람 몸에 좋다고 이게 오장육부를 튼튼히 한다고 해서 엄마가 그렇게 토란대를 열심히 밭에다 다른 거 안 키우고 꼭 토란대를 키우셨어. 네, 제발 토란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일이 너무 많으니까. 네, 그거 다 놀아도 조금만 그게 물르면 스키 차면 바로 썼거든요. 그거 만들 때 찐 나오니까 손 실컷 너무너무 싫었는데 제가 막 싫다고 뭐라고 하면 먹기는 네가 제일 맛있게 먹더라 이러셨는데 지금 이제 또 한 발짝 비껴나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비설거지라는 말도 너무나 정겨웠고 그랬습니다. 다음 주에는 선생님들과 그 엠마라는 책을 아마 볼 거예요. 만나는 순서가 그것도 바바라쿠니 책이에요. 엠마가 맞나요?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엠마 맞나요? 네네. 엠마인데 늦은 때라는 없다라는 주제로 하는데 지금 엠마와 함께 볼 책을 제가 조금 더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엠마 항상 우리가 뭐 할 때 내가 10년만 더 젊었어도 뭐 1년만 더 젊었어도 이런 말을 하는데 엠마와 더불어서 미국에서는 국민 할머니 모지스 할머니가 있어요. 그 모지스 할머니가 이제 정말 호불한 할머니였을 때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국민 할머니예요. 네, 그 모지스 할머니가 한번 소개해드리고 그 모지스 할머니 같은 할머니가 엠마예요. 바바라쿠니가 그림 작업을 했거든요. 글은 다른 분 쓰시고 근데 그거 보면서 우리의 노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